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연말 연시를 맞아 이산가족 김봉환님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오랜 세월 지속된 이산의 아픔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이산가족은 분단이 낳은 가장 큰 슬픔이며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오늘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새해 첫 선을 넘는 인문학, 죽음은 통일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야기해봅니다. 과거에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나요? 죽음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가장 큰 건 여기 같습니다. 사피엔스 되면서 이 사람은 죽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재밌는 논문 하나 쓴 게 있는데 임사체험에 대해서 논문 쓴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수많은 임사체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사람들이 무덤 안에 있는 벽화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은 넣어준 물건들은 그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넣어준 거잖아요. 그 사후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이 와서 되니까 말이야 갑자기 뭐가 날라오면서 나비처럼 피어오르고 유체이탈도 이런 말 했을 거란 말이죠. 애매해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하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있다가도 다 돌아오셔서 죽음이 어땠어요?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프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대체로 기억하는 게 없으시고 그다음에 대체로 아프지 않았다고 하세요, 심지어.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도 보면요, 꿈을 꿀 때 우리 뇌는 일하고 있어요. 사실 심정지된 인간을 그냥 뒀으면은 100% 죽었을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뇌에다 공급을 한 거예요. 20%에서 30% 정도만 공급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뇌 기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작동을 할 수 있고 이 작동이 기억에 남으면은 그거를 사후 세계를 보고 왔다라고 믿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처럼 구전되어 내려온 게 아닐까 의학자로서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CPR도 있고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지표가 있는데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없는데 가끔씩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은 대륙 불문하고 시대 불문하고 다 비슷한 과정들을 거친다고 해서 이거는 죽은 다음에 사피엔스의 과정이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밀접하게 사후 세계관이나 종교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AI 기술도 발전하고 뭐 그래가지고 고인이 AI로 다시 만들어져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런 장례식도 막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살아있는 유서 쓰기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모두 유서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뭐 이게 막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써보자는 의미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솔직히 유서를 쓰려니까 막막하지 않으세요? 막 써내려고 하고 계신데 교수님도 막막하시죠? 저도 막막해요. 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인이 꾸미셨던 또 훌륭하신 작가님께 좀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모든 그 문청들의 우상 이성복 선생님의 첫 시집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의 네. 명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죽음에 사실 이성복 선생님이 이 죽음에 대한 은유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이 첫 시집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그 문학 청년의 꿈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매일 그 유서를 한 편씩 썼어요. 오. 그런데 유서 달인. 진짜 유서 달인이었어요. 근데 이 유서가 너무 미학적으로 구려서 못 죽겠다.
이거를 미학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살아야겠다. 완벽히 이걸 쓰는 날 난 죽을 거다. 실제로 그런 일기장에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참고했던 이성복 시인의 시를 하나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편지 2. 안녕. 오늘 안으로 나는 기억을 버릴 거요. 오늘 안으로 당신을 만나야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선생이 될 거요. 될 거라고 믿어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소. 내가 가르치면 세상이 속아요. 창피하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오. 결혼할 수 없소. 결혼할 거라고 믿어요. 안녕. 오늘 안으로 당신을 만나야 해요. 편지 전해줄 방법이 없소. 잘 잊지 말아요. 그리운. 네, 이십니다. 이 학창 시절에 이거를 약 200번쯤 읽은 것 같은데 이 밀고 당기는 게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이 여자랑 헤어지려고 해요. 헤어지려고 계속 버릴 거요. 뭐 내가 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다시 편지를 쓰면서 잘 잊지 말아요를 해요. 그리운 하면서. 이게 잘 있어요 그리운이 아니라 잘 잊지 말아요. 끝까지 이 사람이 쓰고 싶지 않으면서도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죽음에 대한 거대한 은유라고도 봤어요. 우리가 죽음에 편지를 쓰는데 사실은 쓰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달아나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은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써야 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은유에도 이 시가 들어있어요. 아, 유서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정도 쓰면 죽을 수 있죠. 아, 네. 전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안 죽어도 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 근데 막 지금 이미 다 쓰셨어요. 네. 아, 우리도 한 조금 시간을 내서 한번 써볼까요? 쓰시죠. 아, 다들 완성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완성한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이 펜을 드시고 막힘없이 써가셨던 강인욱 교수님. 예. 그 남은 재산은 인증서에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고 화장이 좋겠지만 평생 남 무덤 발굴한 고고학자니까 미안해서 무덤을 만들고 그 대신에 물건 넣지 말고 내 자료들을 다 나무로 밀봉해서 하드디스크에 넣어주면은 후대에 100명의 고고학자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이한테는 강철 같은 멘탈로 살아라. 어차피 행복해도 슬퍼도 인생은 짧고 아쉬우니까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다면 너는 인생을 성공한 거야. 끝. 아, 진짜 끝까지 고고학자 닮으셨어요. 문과인데 과학자 같으세요. 아, 네, 그러면 교수님, 네. 강민 교수님. 저는 상당히 짧습니다. 이나, 열심히 살았다. 넌 타인의 죽음을 너무 많이 목격했고, 선고했고, 누설했으며, 그걸 지나치게 오래 품고 살아왔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죽을 수 있다. 편하게 죽어라. 미련 없이. 끝입니다. 조금 더 다듬으셔야겠어요. 살아계시려면. 사셔야 돼요.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유서인데, 저 눈물 날 뻔했어요. 그러네요,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매일매일 1000분의 죽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000분 넘게 죽음을 그러니까요. 봤다라는 걸 아니까 네. 이 글 글귀 한 개 하나하나가 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 제 앞에서 이 유서를 이렇게 명하게 써가지고 제 유서는 마치 유아용 유서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재산은 배우자 상속 없음. 내 자식에게 n분의 1. 인간은 애초에 우리가 살아있던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한 존재였어요. 아직 북한 같은 경우는 예전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남아 있어서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2030 통일미래 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이 중 대상을 받은 팀의 오정민 팀장을 통일 로그인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점이라는 서비스로 2030 통일미래 해커톤에서 대상을 수상한 1월 2회 팀장 오정민이라고 합니다. 바른점이라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에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교류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점자법으로 인해서 각 제품들의 점자로 좀 표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 캔에도 점자가 들어가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점자로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점자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남한 대한민국의 이 점자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체계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뿌리가 동일하지만은 발전을 하면서 서로의 좀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점자 체계를 먼저 이해를 해서 북한의 비즈니스를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점자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식의 교두보가 되자. 네, 그런 식으로 북한의 점자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하고 한글을 북한 점자로 전환을 하는 그런 식의 이 기능들을 서비스를 만들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 탈북자분을 한 분 인터뷰를 해서 그분은 시각장애인이 아니긴 하지만은 북한에서 점자를 본 적이 있느냐 혹은 뭐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여쭤봤을 때 놀랍게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국가 하에서 좀 소유가 되는 편이다 보니까 이 군수공장 이런 데에 또 점자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휜지팡이의 날이라는 이 그런 좀 기념일이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놀랍게도 휜지팡이의 날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사실 의외기는 했습니다. 기획자님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의약품에 점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의약품에 붙어있는 점자를 한글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것이 뭐 감기약, 두통약 이런 식이 아니라 제품명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점자를 쓰거나 뭐 북한에서 생활을 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각장애를 갖게 되어서 뭐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약품들을 읽었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글과 한글 점자가 동일한 법적 위치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글 점자와 북한의 점글자들을 연구 개발하고 이것을 변환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국가 입장에서도 반드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의 비즈니스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또 이번 2030 통일미래 해커톤에 참가를 함으로써 제가 기술로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점자뿐만 아니라 더더욱 좀 넓은 분야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점자를 넘어서 더 많은 곳에 대한민국을 위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남북의 시각장애인들이 어두운 곳에서도 세상을 읽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